대만 해협. 단 한 번의 전투로 미중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스텔스 폭격기도, 중국의 수만 대 드론 벌떼 앞에선 고철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펜타곤의 모든 컴퓨터가 내놓은 결론은 단 하나, 패배였죠. 하지만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변수가 이 모든 계산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닌 전쟁의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신의 눈을 손에 넣고 역사의 심판자로 등장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제이 매덕스라고 합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알려진 기술 위협 대응 정보국의 수석 분석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MIT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CIA 기술 분석팀에서 5년간 근무했고 이후 펜타곤 산하첨단연구소에서 10년간 적성국 무기 체계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해요. 바로 10년, 20년 뒤 미국의 적들이 만들어낼 모든 위협을 예측하고 그에 앞서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설계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러시아의 하이퍼소닉 미사일부터 이란의 자폭 드론까지 수많은 전략적 위협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지금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서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 와 있어요. 세계 최대의 국방무기 박람회 중 하나인 ILA 베를린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의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나 라인메탈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뽐내는 거인들의 향연이었어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인근의 전시장은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들이 뿜어내는 위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특유의 정밀함이 느껴지는 레오파드 전차부터 차세대 타이푼 전투기까지 유럽 군사기술의 정수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최신의 전투기나 미사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중국의 값싼 드론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됐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재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이 매주 위험한 근접 조우를 벌이고 있고 대만 해협 상공에서는 중국 전투기들이 일주일에 수십 차례씩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5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신 전차가 고작 500달러짜리 중국제 상용 드론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영상은 저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깊은 무력감마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가성비의 학살이었어요. 중국은 전 세계의 상업용 공급망 자체를 자신들의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는 무섭도록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 이런 상용 드론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 공급하면서 실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방어 체계가 가장 취약한지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미래 전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작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기술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이 여전했어요. 특히 중국 기술은 서구 기술의 열등한 복제품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은 자연스럽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나마 기술력을 인정받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술 종속국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고 한국의 경우는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이자 고객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아주고 기술을 지원해주는 나라, 견제 대상이 아닌 보호해줘야 할 나라 정도로 말이에요.
베를린 전시장 VIP 라운지에서 열린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최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여전히 한 발에 400만 달러가 넘는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겠다는 발상이었어요. 이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십 대, 수백 대가 몰려오는 드론대를 어떻게 비싼 미사일로 막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일회용 공격 드론의 단가를 $100 수준까지 낮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독일 라인메탈의 수석 엔지니어인 토마스 밀러와 프랑스 탈레스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사인 찰스 뒤퐁과 함께 전시장 내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각 회사의 핵심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독일 기술 특유의 자신감에 차서 이론적으로 드론 스웜을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동시에 접근하는 목표물의 수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뒤퐁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그런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의견에 깊이 동의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선 전략적 딜레마였습니다. 공격하는 측은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면 방어하는 측은 고비용의 정밀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찰스 뒤퐁이 라운지 구석에 있는 작고 초라한 부스 하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화제에 올렸어요. 그곳은 바로 한국의 방산업체 부스였습니다. 찰스는 그곳에 걸린 문구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대드론 레이저 무기라고 써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 밀러는 마시던 독일 맥주를 뿜을 뻔하며 그야말로 폭소를 터뜨렸어요.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주장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헛웃음이 나왔어요. 레이저 무기라니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아직 실전 배치에 실패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스타워즈 계획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고에너지 레이저 프로그램까지 미국은 이미 수조 달러를 레이저 무기 개발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레이저 무기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어도 그것을 정확한 목표물에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소형 드론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조준하는 기술은 레이저 자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 섞인 분위기에 동조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훌륭한 고객이지 결코 경쟁자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마 투자금을 받으려고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일 테니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한 판단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베를린 중심가의 럭셔리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온갖 첨단 장비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깊은 피로와 알 수 없는 느낌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보안이 강화된 노트북 세대에는 각각 다른 정보기관의 기밀 자료들이 표시되고 있었지만 모든 해결책은 막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막대한 비용, 넘을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분석 보고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한 400페이지짜리 종합 분석 보고서, 유럽 각국의 대응 능력 평가서, 러시아 무기의 실전 성능,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낮에 입었던 양복 주머니에서 무심코 받아두었던 명함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적힌 낮에 그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한국 부스의 명함이었어요. 저는 그걸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려다가 순간적으로 명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 문장은 제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의심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AI 유도 레이저 방어 시스템, 실제 테스트 영상 및 데이터 요청 시 보안 링크 제공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의 홍보라면 이메일에 홍보 영상을 첨부하거나 유튜브 링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데이터와 보안 링크라는 단어는 저의 직업적 본능을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유도라는 표현이 시선을 끌었고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정확한 표적 추적과 조준 시스템이었는데, 만약 정말로 AI를 이용한 실시간 유도 시스템을 개발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마 별것 아닌 자료를 가지고 과장하는 것일 테고 제 요청에 보안상 불가라는 뻔한 답변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고 과장된 주장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다르파 공식 이메일을 이용해 그 명함에 적힌 주소로 짧고 건조한 요청 메일을 보냈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앞으로 제 세계관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까지 씨름하던 보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짜증과 약간의 두통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밤새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박람회 관련 소식이나 일상적인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보냈던 그 메일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냈던 바로 그 메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받은 편지함을 무심코 스크롤하던 제 눈에 ADD 코리어라는 발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충격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영상 파일이나 유튜브 링크 같은 건 없었지만 대신 아주 정중하면서도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이언 J. 매덕스 박사님의 요청에 감사드린다며 요청하신 테스트 데이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이메일로는 전송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실소했습니다. 그러나 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졌는데요. 대신 보안이 적용된 특수 링크를 통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링크는 일회용이며 24시간 후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고 영상의 다운로드나 화면 캡처는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런 수준의 보안 절차는 우리 다르파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 프로젝트를 다룰 때나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시했던 의심의 씨앗이 순식간에 거대한 호기심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곧바로 메일 하단에 있는 길고 복잡한 암호화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보안 인증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이메일로 받은 접속 코드를 입력하니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보안 업무용 휴대전화로 2단계 인증 코드를 전송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조금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이 장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드디어 영상 재생 페이지가 나타났는데 플레이어 주변에는 녹화 차단, 캡처 차단, 일회성 시청 같은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아무런 편집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해상 테스트장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회색빛 구름이 가득한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였어요. 일부러 이런 악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물체들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어요. 곧이어 수십 개의 점으로 흩어지며 저희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이었어요. 표적 드론 50대 발사 완료라는 한국어 음성이 들리고 영어 자막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왼쪽 구석에 함께 표시되는 레이더 UI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수십 개의 점으로 표시된 드론대가 접근하자 레이더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넘어 AI가 스웜 전체의 움직임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예측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새와 드론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었고 각 드론의 예상 경로가 수초 앞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다수의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각각의 위협도를 평가하는 AI 시스템 말이에요. 특히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기술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성배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건가요? 그 데이터가 오른쪽의 실제 영상창으로 전송되는 순간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레이저 포탑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드론 하나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힘없이 바다로 툭 떨어졌습니다. 붉은 광선이나 파란 광선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2초 뒤 다른 드론 하나가 또 추락했습니다. 또 3초 뒤 다른 드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손가락이 드론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터치하여 무력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 비가시광선, 악천후 투과율 95% 이상이라는 냉정한 데이터가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50대의 드론이 불과 2분 만에 모두 무력화되었고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링크가 파기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을 때 저는 한동안 텅 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르파 본부의 동료인 마크 톰슨에게 보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는 레이저 무기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였어요. 제가 방금 본 것에 대해 설명하자 마크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안 링크와 인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마크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펜타곤의 첨단 기술 담당관인 알렉산더 윌슨과도 통화했는데 알렉산더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본 AI 유도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고 이게 진짜라면 미중 패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신있게 내세우던 드론, 스웜 전술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실질적으로 완성했다면 이는 미국에게 있어 동맹 내 기술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략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접 국가들 또한 한국의 기술력과 안보적 영향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경계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일 박람회장으로 가서 어제 조롱했던 그 한국 부스를 다시 방문한 다음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까 하는 걱정을 안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이 과연 현실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인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만 제 이성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데이터와 물리 법칙은 그 어떤 조작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차가운 진실 그 자체라고 말이에요. 저는 다시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대하고 위용 넘치던 록히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즈의 부스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공룡의 뼈처럼 보였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토마스 밀러와 찰스 뒤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본 영상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설명해 주었어요. 악천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저로 AI가 유도하여 드론대를 격추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토마스 밀러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요즘 마케팅용 CG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며 당장이라도 그것보다 더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뒤퐁 역시 맞장구를 쳤어요. 설령 레이저가 진짜라고 해도 그것을 유도할 AI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라며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무지와 오만함 앞에서 저는 깊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진실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마침 록히드 마틴의 부사장인 마이클 설리번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마이클은 미국 방산업계의 거물 중 한 명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시간 연동 성공률이 99%를 넘는다면 기존의 방어 시스템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전체 방산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마이클 설리번은 마지막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그런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의 표정에서 더욱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런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바로 영국 제인스 디펜스의 베테랑 분석가인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업계에서 가장 냉소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한국 부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리처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가 본 영상의 모든 것을 이번에는 숨김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단계 보안 인증부터 악천후 속의 테스트 환경, 그리고 레이더 UI에 나타난 AI의 움직임과 경이로운 데이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한국 부스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머릿속의 모든 안개를 걷어내는 충격적인 한마디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레이저라는 더 큰 주먹을 만드는 데만 수십 년간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주먹을 어디로 뻗어야 할지, 그 주먹으로 무엇을 때려야 할지 알려주는 완벽한 눈과 두뇌를 먼저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힘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지혜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어요. 그랬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레이저의 출력이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수백 개의 드론과 주변의 수많은 새들을 정확히 구분해내고 그 드론대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레이저를 유도하는 AI의 두뇌였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총을 만들려고만 했지만 저들은 총알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는 기술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저는 혼자 앉아 이 기술의 전략적 의미를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중국의 드론 스웜 전술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었어요. 수백 달러짜리 드론, 수천 대가 한순간에 모두 격추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기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기술을 완성했다면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부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 부스는 제게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군사 전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 자체였어요. 저는 반드시 저 부스의 한국 연구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임무였습니다. 제가 느낀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의 거인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그들의 오만한 민낯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서 과연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전략가로서의 마지막 확인 작업이었죠. 최근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스웜 전술을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박람회장 내에서도 가장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록히드 마틴의 전설적인 프로젝트 부서인 스컹크웍스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총괄인 마이클 설리번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옆에는 아까 저와 대화를 나눴던 탈레스 그룹의 찰스 뒤퐁이 약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화두로 던졌어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만 대의 드론 스웜이 대만 해협을 뒤덮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마치 가벼운 질문인 것처럼 하지만 모든 단어에 무게를 실어 질문을 던졌어요. 마이클 설리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수백 대의 드론을 세 대와 뒤섞어 대만으로 날려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AI를 이용해 그 모든 드론과 새를 99.99%의 정확도로 완벽하게 식별하고 스웜 전체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악천후 속에서도 레이저를 유도해 2초에 한 대씩 격추해낸다면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수십억 달러짜리 방어 시스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마이클 설리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찰스 뒤퐁은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보였어요. 마이클 설리번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그것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텅 빈 눈을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중국은 값싼 드론 수천 개를 날리는 물량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만든 그 시스템이 그 철학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것이 단순한 기술적 격차에 대한 불안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그 기술이 진짜라면 미국은 중국의 드론 스웜 공격 앞에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개발해온 모든 최첨단 무기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그 지독한 공포 말이에요. 더 나아가 만약 중국이 그 기술을 손에 넣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패권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확인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알려준 단 한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람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베를린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화려하고 시끄러운 박람회장과는 달리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고 상대를 기다렸어요. 더 이상 어제의 그 오만한 다르파의 천재 전략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겸손한 학생에 불과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상과 이메일로만 접했던 바로 그 사람,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최강훈이었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젊고 세계 최강의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겸손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에 다가와 앉는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거대 방산업체 CEO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조용하지만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의 기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일을 한국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최강훈 연구원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를 각각 따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둘을 연결하는 완벽한 눈과 신경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드론 스웜은 언젠가 닥칠 미래의 위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서 수시로 넘어오는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생존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개발했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마지막 오만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원의 눈에서 미국의 그 어떤 연구소, 그 어떤 천재 과학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배와 통제를 위한 힘으로 과시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 그 자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모든 진짜 혁신은 언제나 그 지독한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최강훈 연구원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의 존재를 알게 되면 반드시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침공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님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승리한 기술을 찾아낸 분석가가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목격한 전령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훌륭한 고객이라고만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줄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본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미래 전쟁의 룰을 새로 쓰고 있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다음을 지켜봐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로 다시 바라보아야 하며 그들의 치열한 혁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국가적 단결력은 분명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힘만이 아니라 지혜와 협력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그 미래를 경외심과 기대를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한 전문가가 자신들이 그저 고객일 뿐이라며 무시했던 작은 나라 앞에서 모든 자만심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강력한 상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우리 안의 오만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가장 보기 힘든 것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취해 있던 거인들은 가장 가까운 동맹의 땅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던 그 지혜의 불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힘의 균형이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생존을 향한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이 위대한 혁신은 앞으로의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여기 미국에서 온 여행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그녀의 영상에 달리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콘텐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음식을 소개해왔던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을지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미포이렌이라고 합니다. 3년째 미국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제가 경험했었던 아시안 음식 탐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저는 현재 트위치에서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스트리머예요.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제 별명은 스파이시 맛집 탐험가로 불리고 있죠. 제가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세계의 매운 음식을 찾아 떠나는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아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중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있지만 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깊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70년대부터 미국은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왔고 현재 그 절반을 중국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차이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나라는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통해 두 나라를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국 음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현지화된 것들이었는데 과연 진정한 중국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중국행을 결심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시켰는지도 음식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느낄 감정들과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천성 청두를 방문하려 했지만 충칭의 화궈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여행 일정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충칭의 화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산업이더라고요. 실제로 충칭에만 3만 개가 넘는 화궈 식당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약 20만 개의 화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규모를 보면서 중국 음식의 세계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제 시청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매운 음식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마라탕, 마라샹궈, 화궈 등 중국의 다양한 매운 요리들은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맛보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맛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진정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과 특색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충칭어권은 단돈 48위안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알게 된 사실은 류이서 우허궈처럼 전 세계 1,500개가 넘는 식당을 운영하는 대형 체인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음식 탐방이 아닌 두 강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죠. 트위치 방송을 통해 저의 모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중국의 진정한 맛을 탐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출발 전날 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베이징을 거쳐 충칭으로 향하는 비행기 일정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는데 중국의 매운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호기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미 충칭에서 방문할 유명 화궈 맛집들의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고 현지 시장도 둘러볼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류이서 우허궈 같은 세계적인 체인점부터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까지 충칭의 모든 맛을 제 입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가 경험할 새로운 맛과 문화적 충격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행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이번 여행이 제 채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도시 동쪽에서 23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시내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은 복잡하고 불편했으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지만 과도한 요금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첫 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시내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현지인들이 추천한 마라탕 전문점이었습니다. 스파이시 맛집 탐험가로서 전 세계의 매운 음식을 경험해왔지만 이곳의 마라탕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인 마라탕은 산초나무 열매 화자오와 고추기름으로 만드는 독특한 매운맛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습하고 기온차가 큰 이 지역의 기후에 맞춰 발달한 요리라고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맛이 단조롭고 깊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많은 매운 음식을 먹어본 제 입맛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이라기보다는 혀가 마비되는 듯한 이상한 느낌만 강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매운맛의 깊이와 문화를 발견해왔는데 이곳의 마라탕은 그저 자극적이기만 할 뿐 진정한 맛의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운 음식에 대한 제 오랜 탐구 여정에서 이런 실망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실망스러운 마라탕 경험 이후에도 스트리머로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중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스촨 지방의 대표적인 요리인 화궈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소치라는 뜻을 가진 화궈는 중국의 전통 샤브샤브로 그 역사적 유래가 흥미로웠어요. 몽골 유목민들이 전쟁 중에 투구를 뒤집어 불을 지펴 고기를 삶아 먹던 것에서 시작되어 징기스칸의 대륙 정복과 함께 전파된 이 요리는 현재 태극 모양의 솥에 빨간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육수를 끓여 즐기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 양고기, 각종 채소를 취향대로 넣어 익혀 먹을 수 있고 소스바에서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식당의 환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화궈의 매력적인 맛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료를 함께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독이나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식당 전체에 퍼진 강한 향신료 냄새는 옷에 배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았죠. 현지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했고 바닥에는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흘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생활인 것처럼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테이블마다 쌓여있는 사용한 접시들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였습니다. 50만 팔로워를 가진 스트리머로서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음식의 맛과 풍미를 넘어서 식당의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제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어요. 식재료의 신선도나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워 보였고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런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시아 여행지를 찾아보던 중 알고리즘이 한국의 매운 음식 관련 영상들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깔끔한 식당 환경, 체계적인 음식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매운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었어요. 젊고 세련된 한국인들이 다양한 매운 음식 챌린지를 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 크리에이터들도 한국의 매운 음식 챌린지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설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느낌과 표현 방식대로 새롭게 재해석된 매운맛을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의 순간 제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식문화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매운맛의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충칭에서의 며칠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지 음식의 맛은 분명 독특했지만 전반적인 식사 문화와 환경은 제가 콘텐츠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맛과 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 되었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불닭볶음면이라는 독특한 라면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Z세대 사이에서 맵부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문화는 제가 추구하는 콘텐츠의 방향성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틱톡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매운맛 챌린지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CNN, BBC, 인디펜던트 등 세계적인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되고 폐기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이웃나라까지 가서 불닭볶음면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품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에 더욱 맛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콘텐츠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전 세계인들이 매운맛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소통,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콘텐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는 제 채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료들을 찾아본 뒤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의 대표적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들어서는 순간 상쾌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충칭공항의 답답하고 흐린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토록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충칭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들은 수많은 공항을 다녀본 크리에이터로서 단언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깔끔한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내 식당가였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보았던 혼잡하고 지저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식당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아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매운 음식 콘텐츠를 만들어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는 분명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첫 매운 음식 탐방지를 어디로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 우연치 않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빨간 떡볶이를 끓이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달리 깔끔한 위생 상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떡볶이는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식감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묵 국물도 함께 먹어보라고 권해주셨는데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온몸이 녹는 듯 했어요. 이런 따뜻한 정과 맛의 조화는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지저분한 편의점과는 달리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미니 마트 같았습니다. 모든 상품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즉석식품들의 위생적인 포장 상태가 인상적이었어요. 떡볶이의 달콤매콤한 맛에 자신감을 얻어 저는 점점 더 매운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거쳐 마침내 불닭볶음면에 도전했어요. 매운맛을 단계별로 올려가며 적응하는 과정을 담은 제 영상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외국인의 솔직한 반응이 신선했던 걸까요? 하루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멕시코 음식부터 인도 커리까지 미국에서 수많은 매운 음식을 맛봤지만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마라탕이 단순히 혀를 마비시키는 맵기였다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달콤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었어요. 맛있게 맵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의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은 제게 콘치즈를 추천해 주었어요. 불닭볶음면과 콘치즈의 조합이 환상적이라며 다음에는 꼭 그렇게 먹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매운맛을 옥수수 콘치즈가 진정시켜준다며 강력 추천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에도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단순한 자극으로서의 매운맛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에는 분명한 미각적 철학이 있었어요. 맵기만 한 것이 아닌 감칠맛, 단맛, 짭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음식점이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미식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꼭 콘치즈를 곁들인 불닭볶음면에 도전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옆에서 일어난 광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택배 발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은 수줍은 듯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갖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유창한 영어로 저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어요. 그녀는 젊고 세련된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팝하고 번역기를 통해 겨우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 친절한 여학생은 완벽한 영어로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언제든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제 시스템도 최첨단이었어요. 미국의 복잡하고 불편했던 경험과는 달리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걸 알고는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택배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에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중심에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열풍을 넘어 이제는 K-푸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때는 한인 마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미국의 대형마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5,540억 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 수출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선 삼양식품의 성장 스토리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012년 불닭볶음면으로 시작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 궁금해졌어요. 북미 지역에서만 2016년 2만 6천 개에서 작년 10만 9천 개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은 순전히 크리에이터로서의 직감이었어요. 전 세계 90개 식품 기업 중 단 5곳만이 밸류업 명단에 오른 것처럼 이 회사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문 당일, 삼양식품의 관계자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들을 직접 시식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 밀양 2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량 확대 계획, 그리고 식물성 뉴트리션 브랜드 개발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콘텐츠의 완벽한 소재가 될 것 같았어요. 방문 이후 저는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치주먹밥과의 조합부터 시작해 다양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면서 매 방송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푸드테크 문화는 저의 콘텐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편의점의 24시간 도시락 문화부터 배달의 민족 같은 혁신적인 배달앱까지 이런 편리한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매운맛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것을요. K푸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중국과 한국의 식문화 차이점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비교하면 할수록 한국의 장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식당의 위생 상태부터 서비스 품질, 음식의 맛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컸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 한국의 포장마차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의 포장마차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정돈된 운영 방식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차이는 제 영상을 시청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코리아 스파이시 푸드 가이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한국의 식문화 전반을 다루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매운맛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도 함께 전하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하여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식문화를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메뉴와 변화하는 식문화를 담아내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푸드 크리에이터로서 저의 책임감도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성을 전달하고 싶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음식 문화의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 나라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시각이자 앞으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아시안 음식 탐방이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마무리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실망과 놀라운 발견이 교차하는 이 여정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방하면서 한국의 음식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떠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데미포이렌의 아시아 매운 음식 탐방기는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문화의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앞으로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며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